자, 저희 이제 산림보호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솔라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알로 활동한다. B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솔라방은 유충, 그것도 오령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번에는 1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제가 특별하게 설명할 것들이 없는 거죠. 왜냐? 결국 다 외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솔라방 할 때 오령충으로 활동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1번 1년에 1회 발생 맞고요. 2번 성충은 주로 밤에 활동한다. 그것도 맞고요. 4번 6월 7월경 번데기가 된다. 우리가 번데기가 되는 거는 외우지 않았지만 7월에서 8월에 성충이 우화한다고는 제가 아셔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솔라방 7월에서 8월에. 자, 7월에서 8월에 우화를 하니까 한 6월 7월쯤에 번데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 생활사 연일의 발생 요때 7월에서 8월에 성충이 우화한다. 그러니까 그 전인 6월 7월쯤에 번데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1월 이후에는 월동에 들어가는데 오령충으로 월동을 한다라는 것. 오령충이라는 것은 4번을 탈피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팔령충으로 만들어서 번데기가 된다라는 것.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21번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2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잎을 가해하는 해충은, 자, 잎가해. 자, 가해 양식에 따른 해충의 분류 엄청 중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우선은 잎을 가해한다 했으니까 잎에는 흡집성이 있고 식엽성이 있었습니다. 잎을 먹느냐 흡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외우는 게 있었죠. 그래서 1번 박쥐나방은 분열 조직을 가해한다. 분열 조직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피 쪽에서도 형성층 이 있는 부분, 목부 또는 사부의 사이, 그 부분을 분열 조직, 그 부분을 식해를 하고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 분열 조직을 가해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보시면서 박쥐나방은 분열 조직 가해. 2번 밤바구미는 제가 종실 가해하는 해충 4종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밤바구미는 종실이고요. 3번 어스랭이 나방이 바로 잎을 식해하죠. 4번 미끈이안을 쏘도 바로 뭐다? 분열 조직을 가해한다. 자, 한번 볼까요? 저희 여태까지 정리했던 기출문제 중에 이제 몇 가지 조금씩 더 늘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늘려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잎을 가해하는 것은 식엽성이 있고 흡집성이 있다. 지금 솔라방, 집시나방, 미국 흰불, 오리나무 잎벌레, 뭐 잣나무 넓정잎벌 이런 거는 기존에 우리가 다 외웠던 것들이고요. 여기에 텐트나방 이라든지 어스랭이 나방 이런 것도 다 식엽성이더라. 보통 잎벌 무슨 잎벌 이렇게 나온 것들은 잎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솔나방, 집시나방, 미국 흰불나방, 텐트나방, 어스랭이 나방 이런 것들은 같이 좀 외워주셔야겠죠. 그리고 흡집을 하는데 방패벌레들은 흡집을 하고 깍지벌레도 흡집을 하는데 깍지벌레는 줄기를 흡집하고 방패벌레는 잎을 흡집한다라는 거. 그래서 버즘나무 방패벌레, 진달래 방패벌레도 같이 외우시겠고요. 솔껍질깍지벌레는 줄기를 흡집한다라는 것. 그리고 잎이나 어떤 눈에 그 벌레 혹을 만든다, 충형을 만든다, 그렇죠? 그런 것에는 솔리복파리, 밤나무 혹벌 있었고, 종실을 가해하는 건 4가지는 아셔야겠죠. 밤바구미, 솔알랑 명나방, 도토리 거위벌레, 복숭아 명나방 요 4가지는 종실을 가해한다라는 거 같이. 그리고 분열 조직 가해 지금 나왔던 뭐 박쥐나방이라든지 미끈이 하늘소, 탕나무 하늘소, 소나무 좀 이렇게 좀으로 끝나거나 하늘소로 끝나는 것들은 보통 수목을 천공하고 들어간다.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목줄부를 먹는다. 그렇죠? 보통 수피와 목줄부 사이 그 부분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분열 조직을 가해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늘소 종류로 끝나는 것들은 분열 조직. 하나 더 박쥐나방. 박쥐나방은 왠지 텐트나방, 박쥐나방 이러면 다 식엽성일 것 같지만 박쥐나방은 분열 조직을 가해한다라는 거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 또 볼게요. 자,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의 피해를 받는 나무에 심하게 나타나는 병은 4번에 소나무 그을음 입마름병이라고 지금 생전 좀 듣지 않은 수병이 나왔죠. 요런 거는 중요하게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요렇다라는 것. 특히 아황산가스 농도가 높을 때 요 피해가 잘 발생한다라는 거. 얘가 이제
솔잎이 이렇게 있으면 솔잎이 여 끝쪽 부분부터 갈색으로 이렇게 갈색으로 점점점 물들어서 내려옵니다. 위쪽의 끝쪽부터 점점점 갈색으로 물들어서 내려오는 피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소나무 그름 입마름병 잎이 마른 것 같이 갈색으로 변한다라는 거. 그냥 뭐 이렇다라는 거 그냥 그 정도만. 그래서 23번의 답은 4번의 소나무 그름 입마름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그냥 볼게요. 곤충의 수컷 생식기관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수정낭, 낭이잖아요. 주머니. 사람으로 치면 자궁인 거예요. 자궁. 그쵸? 수정낭. 수정이 되어서 그 수정된 수정란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주머니가 되는 곳.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컷이 아닌 암컷이 되겠죠. 당연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봐도 23번의 답은 1번이다. 수정관이라든지 저정낭, 부속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4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기주교대를 하며 발생하는 병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기주교대를 한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이종기생균인 녹병균을 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1번 향나무 녹병 맞죠? 향나무와 배나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쵸? 그리고 2번 소나무 혹병은 소나무와 졸참나무 또는 참나무 중간기주가 그쵸? 3번 포플러 잎녹병은 포플러와 낙엽송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을 옮기는 기주교대를 하는. 그 다음에 4번이 삼나무 붉은 마른병. 이것은 기주교대를 하는 녹병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25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생을 하는 녹병균, 얘는 담자균 안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 녹병균은 중요하고 우리는 이 기주식물과 중간기주를 알아야 하는데 특히 중간기주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너무 잘 나오고 있고 특히 소나무 잎녹병, 잣나무 털녹병, 소나무 혹병에 대해서는 문제가 더 잘 나온다. 그래서 이 중간기주들은 꼭 다 알고 계셔야겠고 향나무 녹병은 배나무 입장에서는 배나무 적성병,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중간기주는 향나무지만 향나무는 여름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 보통 녹병균은 여름포자, 겨울포자, 녹병포자를 다 형성하지만 얘는 여름포자를 형성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중간기주가 포플러 잎녹병에선 낙엽송이긴 하지만 이 낙엽송이 녹포자를 만든다. 보통은 기주식물에서 녹포자를 만들지만 얘는 중간기주인 낙엽송에서 녹포자를 만들었다라는 것. 그런 특징을 한번 정리를 쭉 하셔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종기생균. 자, 그 다음에 26번. 리기다 소나무 조림지에 피해를 주는 풋사리움 가지마름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풋사리움 가지마름병도 굉장히 문제 이제 여러 번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이 수병이 많이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풋사리움 가지마름병이 굉장히 문제에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1번 병원군은 상처를 통해 침입한다. 맞습니다. 포자가 바람에 날려 상처를 통해 침입을 합니다. 2번 감염된 잎은 빛바랜 갈색으로 말라 죽는다. 맞고요. 3번 바람이 약한 지역에 나무는 더 심하게 발생한다. 병원균이 바람을 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심한 곳이겠죠. 바람이 약한 곳이 아니겠죠. 반대겠죠. 4번에 봄부터 가을까지 특히 태풍이 지나간 다음부터 터부코나졸 유탁제를 살포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답은 26번에 3번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뭐 요렇다라는 거 풋사리움 가지마름병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어린 나무와 큰 나무에 모두 발생한다. 불안정균에 의한 거다. 상처로 바람에 날려. 그쵸? 그 다음에 감염부에 송진이 흐른다라는 요거 내용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르도액을 반복하여 사용하면 어떤 성분이 토양에 축적되어 수목의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 보르도액을 만들 때 그
석회유에, 그쵸? 석회유를 만들고 거기에 황산구리를 만들어서 붓는 거죠. 석회유에 황산구리를 만들어서 붓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구리가 토양에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의 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르도액은 미리 보호해서 살균을 해줘.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한다 해서 보호살균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조제 원료는 이런 것들이 있고, 얘를 금속 용기에다가 하면 안 되고 따로따로 황산동액과 석회유를 따로 만들어서 어디에서 나무통에서 만든 다음에 석회유에다 황산동액을 붓는다라는 거. 그런 거 뭐 이런 것도 다 내용, 제가 지금 줄친 것들 내용 꼭 정리를 다 하셔야겠습니다. 중요하죠. 보르도액도 중요합니다. 보르도액 문제도 종종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28번. 수목에 나타나는 현상 중 표징에 해당하는 것은 병환부 자체가 나타나는 것, 그쵸? 병원체 자체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징이었죠. 병징은 어떤 외부 형태의 이상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병징이었고요. 그래서 답은 28번에 4번에 포자 형성, 병원체 자체가 포자가 나타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부패, 위조, 얼룩은 모두 병징이 되겠죠. 위조는 시드는 것을 위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징, 표징도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29번. 제초제로 인한 수목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해목 주변의 토양을 비닐로 피복하면 제초제 성분이 해독이 더 어렵다. 맞습니다. 2번 피해 증상은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 국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제초제는 땅에 뿌려지게 되고 수목이 땅을 통해 뿌리를 통해 흡수하기 때문에 국소적인 것보다 전신적인 병이 더 많습니다. 제초제를 통해서의 그 피해는 국소적인 것이 아닌 전신적인 것이 더 많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29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3, 4번을 읽어보시고요. 30번. 수목의 뿌리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는 것은, 뿌리를 통해 감염됐다는 것은 토양을 통해서 감염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의 혹병, 모잘록병, 그름병, 자줏빛 날개무늬병이 있는데 1번의 혹병은 지금 앞에 뿌리자를 뺐네요. 얘 이름 자체가 뿌리 혹병이에요. 그렇죠? 뿌리에서 혹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뿌리를 통해서, 흙을 통해서, 토양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모잘록병 또는 자줏빛 날개무늬병 이런 것들은 다 토양에 의해서 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토양에 의해서 전반되는 요것들은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름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30번에 3번. 그래서 저희 곤충에 의해서는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담배장님 노린재에 의해서,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마름무늬 매미충에 의해서 그 전반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오리나무 갈색무늬 병균은 종자의 표면에 붙어서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